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아침에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조차도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급하게 녹화를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유일하게 관심이 없었던 쪽이 바로 정치 경제 쪽인데요. 주식도 잘하는 사람이 정치 경제에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죠, 뉴스를 검색을 자주 하게 되고, 운동하면서도 뉴스를 검색을 하고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반쪽 나라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보수, 진보라는 구분으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요. 저희 집도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가 찍으라는 정당을 찍어준, 어릴 때 저희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한다면 아마 저쪽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지, 그죠? 네. 그때도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저는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없어서 유튜브의 장점인 거죠, 그 정보의 공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어떤 정보든 검열이 되지 않는 정보의 공개성인데, 이 정권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의 비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비리들이 실제로 진실이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죠,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그 언론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라기보다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 힘들어서 보고 있다 보면요, 가슴이 더 답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진보라는 쪽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입니까? 예전에 팟캐스트라는 라디오 방송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정치인놈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와 법을 어기고, 그리고 또 뒤에서 모략과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봐주기, 눈 감아주기, 사법부와 정치인, 정치검사,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이상하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분이 가게 되었던 그 길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눈물이 나곤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64억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분은 나쁜 선택을 하셨는데요. 물론 정치인들의 과거는 알맹이가 가려질 만큼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좀 보게 되는 거지, 그죠? 전체적인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인생을 좀 보게 되는데, 사실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저라는 사람을 버리고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대장인 메이저들, 그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저를 최대한 죽이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타산지석이라고, 그죠? 저는 항상 그것을 제 모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요. 그냥 남들처럼,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 자기 돈이나 왕창 벌어서 자식들 편안하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뭐 어렵게 변호사까지 된 마당에 뭐 세무공무원, 세무변호사,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변호사, 변호사들이 쪽팔려서 하지 않는다는 세무변호사를 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 그죠?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냥 지금쯤 몇백억 몇천억대 부자가 되어 있었을 테고,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1인, 그거는 뭐 고성덕 변호사처럼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이희소 박사라든가 뭐 이런 위인들, 그리고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독립운동가들, 뭐 이렇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다, 그죠? 대통령은 누가 됐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됐지, 그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은 나라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부패를 좀 저지르고 적당히 살고 있었으면 될 거를 왜 굳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제가 이게 팩트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무상으로 준다고 했던 돈이지, 그죠? 예, 뭐 자기하고 잘 아는 뭐 누굽니까? 강뭡니까?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자로서 정치 자금이 없어서, 선거 자금이 없어서, 그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그냥 헌납을 했습니다. 그걸 안 받았어야 되는데, 선거라는 것이 전부 돈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받았어요, 그죠? 뭐 남들처럼 수천억, 수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분이 말로를 만들게 되었고, 사실 그분이 말로는 그 부분이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정치 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았던 돈은 적어도 수천억이고 많게는 수조를 받았다. 그런데 그런 분들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0억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이, 그 60억조차도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60억 받은 대통령이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유튜브를 감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끔 듭니다. 제 주변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대통령을 욕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한 가지더라고요.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쥐하고 닭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문창이라든가 달창이라든가 뭐 머저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저도 한때는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였죠, 그죠? 보수라는 사람들,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민주당을 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조금 뭔가 좀 바보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의의 사도라고 해놔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다 비리도 있고 문제도 많아요. 민주당이라고 문제가 없냐 이거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지만 사실 우물에서, 그죠? 깨끗한 우물이 아니고 흙탕물이지, 그죠? 흙탕물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의 이 본진에서, 이 보수의 본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민주당은 머저리 같아서 싫고 자유한국당은 더러워서 싫더라고요. 뭔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옛날 반민특위가 있던 시절 친일파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점은 한 가지지, 그죠?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독립운동가 쪽에 있는 영역에 있던 정당들과 그 다음에 북한 쪽의 정당, 그리고 친일파들 세력,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지, 그죠?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에게 손을 벌려봤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려있던 친일파들 세력이지, 그죠? 지금의 보수의 그 본진이 되는 사람들, 저도 그때도 자유당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득권층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가였지만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반이 필요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본진이 되었다, 그죠? 예, 본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시작했는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미, 친일, 그 세력들이 지금의 보수의 원진이 되었다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정보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럼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친북, 그죠? 흔히 말하면 뺄갱이지, 그죠? 예, 뺄갱이들의 본진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보에도 분명히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과 정말 친일 뺄갱이가 있겠지, 그죠? 친일이 아니고 친북 뺄갱이가 있겠지, 그죠? 정말 뺄갱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이석기 씨라든가, 물론 그분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지금 결론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말 북한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근데 보수 쪽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지, 그죠? 저 같은 보수, 저도 완벽한 보수거든요. 근데 이 극렬한 보수들이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중도보수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 진보로 밀려버렸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우라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보에는 뺄갱이와 지식인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보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극우와 친일파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그리고 자기 조상님들의 과거를 숨기고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도라든가 혹은 진보로 밀려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뉴스공장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그죠? 저도 어떤 뉴스가 막 뜨면은 뉴스공장을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 진행자 있잖아요. 진행자가 너무 편파적이에요. 저는 물론 자기 진영에 따라서 편파적인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편파적인 거에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우들 있잖아요. 극우 냄새가 나요. 제가 싫어하는 극우. 근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극우는 뭡니까? 미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자꾸 나요, 저는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만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만 설명하기를 바라고, 이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쩌다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꺼버려요, 저는요. 시끄러워요. 귀도 아프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기 딴에는 훈기를 한다고 하지, 그죠? 교장 선생님이 꼭 그런 냄새가 자꾸 나요. 완전 극우 보수 꼴통 같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진보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으니까 제가 좋아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도 저는 뉴스공장이 좋았던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언론사 JTBC라든가 JTBC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지, 그죠? JTBC는 새로 만들어진 그 방송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인 손석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손석희 사장님의 대빵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그죠? 차남입니까? 홍무선 회장이죠. 그분도 과거가 밝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사장을 영입을 해서 지금의 JTB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업적하다는 저는 반드시 뭐 업적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팩트를 알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뉴스공장과 JTBC더라 이거지, 그죠? 왜냐하면 저는 얘기했다시피 진보도 아니요 극우도 아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수 쪽인데 저도 모르게 계속 옆으로 밀렸던 거죠, 정치적인 자리가. 그리고 저 자리를 차지했던 흔히 말하면 자칭 보수라고 하지, 그죠? 자칭 보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친을 발언 이어오는 거죠. 자기네들 그 정치 집단에서 이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 조사는 친일파일지라도 친일파와 친일파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조상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때려잡은 사람들이면 친일파, 그리고 흔히 말하면 친일부역자라고 얘기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제 동조했던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일본 창시개명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부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든가, 또 버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든가, 지금도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수출 규제가 떨어졌을 때 그쪽 정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빌어라 이거죠. 대통령이 할 일이 뭐냐? 이런 외교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니냐?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면서 대화를 하고자 해도 말도 듣지 않는 일본한테 가서 대화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필요란 얘기죠. 예, 그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이 아니라는, 그죠? 독도가 일본이 아니라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문제가 있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버젓이 베스트셀러로 팔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지금은 길거리에 데모하는, 그죠?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태극기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태극기가 이제는 고유명사가 돼버렸잖아요. 동네 그냥 집 밟고 다녀야 되는 고유명사,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몸을 두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 자기 몸에 두르고 일장기와 같이 흔드는, 그렇게 모독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부라는 사람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뉴스와 지금 검찰에 대한 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원인이 되는 것이,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있지, 그죠? 참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또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예전에 재벌들한테서 맨날 억압받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뭡니까? 다 억대 연봉. 그 사람들이 목숨 바쳐가지고 만들어 왔던 거예요, 민주주의를요. 아니, 노동자하고 싸우고 정권과 싸우고 재벌과 싸울 때는 목숨 걸고까지도 깜빵 가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뭐 조금 뇌물 받고 했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되죠, 달게. 근데 그 모멸감에 의해 가지고 자살을 다 하셨단 말이죠. 저도 노회찬 의원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 달변가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김어준 뭐 씨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 그냥 하늘과 땅 차이지, 그죠? 달변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그 해학적인 정치인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하면 저는 해학과, 그죠? 그런 게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마음 한켠에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죠?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고 하면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이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부모님 생각도 하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살거든요.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흘러나갔다는 거지, 그죠?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우습게 알고 법과의 타협을 하고 그리고 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뭐 그까지 돈 좀 받고 정치 자금 좀 받아가지고 정치 좀 하겠다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판검사 하다가 정관 예우로 김앤장 들어가면은요 1년에 20억씩 30억씩 법니다. 그것과 정치하면 돼요. V3 만들어서, 예, 회사 가치도 별로 없는 바이러스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주가가 10배 올라가지고 수천억을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을 매도를 해서 지금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대통령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분 내키면은 어디 가가지고 뭐 여행이나 댕기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상상이 가는 돈입니까? 얼마 전에 뭐 토토를 해서 150억을 압수했는데 150억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5만원짜리가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근데 그 돈의 10배가 되는 돈이 1500이 5만원짜리 사는 게 문제가 없지, 그죠? 저도 가끔씩은 생각하거든요. 나의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후 생활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고 내일 모레면 60이지, 그죠? 그럼 나는 50대 60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질 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못 살 것도 아니고 더 잘 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면 노후자금이 얼만큼 돈이 드는가, 최소한 5억 이상에서 10억은 든다는 얘기죠. 그건 있어야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나마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끔씩은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배운 것이
제 인생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게 없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국과 검찰.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죠. 윤석열 검사를 총장을 그죠? 욕하지 말라고. 왜 욕하지 말아야 됩니까? 윤석열 검사는 지금은 총장이죠. 총장은 그죠? 윤 총장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 급해요? 이제 총장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윤 총장이 되면은 검찰이 갑자기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정의로운 검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 바뀌면은 판사들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립니까? 안 내려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버리기 전에는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그 짓인데 어떻게 그걸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무리라는 것은요, 서로 간의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아마 검사실, 검찰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들이 아마 캐비넷에 수두룩하게 쌓였을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의, 그죠? 현재까지의 모든 비리들이요, 캐비넷에 막 엄청나게 쌓여있을 거예요. 그게 검찰 조직을 지키는 뭡니까?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을 그 당시에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볼게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고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를 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나이 20살에 3억짜리 벤츠를 몰고 1년에 6,400만원이라는 학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가 벌어서 3억을 샀다. 3억짜리 차면은 보험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3,200~300억 정도는 들겠죠. 그죠? 3,500억 정도 들겠지. 그죠? 3억 5천. 3천이 아니고, 아유, 저는 3억이라고 말만 해도 솔직히, 제가 3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돈 다 어디서 났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약 보름간의 뉴스가 110만 건을 넘었답니다. 110만 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10,000건 정도 되었다는데,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110만 건을 넘었어요. 110만 건을. 보름 만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도 뉴스를 찾아보시면요, 정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있어요. 보면은요, 10건 중에 9건이 전부 다 조국 후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즘은 뭡니까? 검찰에 대한 내용.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를 버린 지 오래됐다고. 저는 제가 매매하고 싶다고 해서 해본 적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저한테. 제 눈에. 저는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내일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백날 물어봐도 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흐림, 내일은 맑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허울 좋은 핑계도 있고, 내가 어떻게 시장을 다 맞출 수가 있느냐. 10번 중에 7번만 맞춰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느냐. 강변하면 됩니다. 남들처럼. 그럼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조를 할 겁니다. 왜? 실제로 10번 중에 8번은 맞추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저는 질문 답변 안 하죠. 답변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 거를 버렸기 때문이지. 그죠? 예, 제 거를 버리고 오로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말하기 편하게 내일 오릅니다 내립니다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확률 70% 80%밖에 안 되는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은 저를 정말 스승으로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에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는 사람들이 내가 잘 맞추니까 그냥 우리 카페에 와서 한 번씩 왔다가 네가 궁금하니까 또 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요. 그죠? 그런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한 번쯤은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었어야죠. 제가 지금 풋에 물려 있는데 시장이 내릴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야지.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분한테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 400명이 넘는 카페 회원들이 보는 이 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 중에서 90%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저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절급파 정권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주가가 오른다네, 나 따라 해야지 하고 1억 질러 보일 수도 있고 10억 질러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제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철천지 원수가. 확률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돼가지고 하필 재수없게 틀린, 그죠? 예측을 또 해버린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답변 안 합니다. 그런 거 묻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죠. 회원수가 지금 444명이네요. 어제 수익금이 66,656원이죠. 그리고 어제 선물의 고점이 266.65지, 그죠?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수가 지금 444명.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6자와 4자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요. 빨리 777명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무섭잖아요, 지금.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요. 검찰은 욕을 해도 윤 총장은 그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큰 세력을 한번 보세요. 자, 나를 버리고요. 자, 우리나라의 큰 세력을 한번 보십시오. 큰 세력. 언론이라는 세력과 사법부라는 세력,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세력,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 세 개가요, 마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처럼 상권 분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언론은 공평한 보도를 해야 되고요.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정치인들은 뭡니까? 정의롭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바탕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친일파들이 보수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가 친일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기도를 하고 일본 수상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라는 사람들이요. 뭐 말 실수 같은 거, 그런 거 꼬투리 잡는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잦은 실수, 그리고 나라를 욕을 하고, 대통령을 욕을 하고, 정부를 욕을 하고, 보수라면은 진보를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자유당의 지지자라 그러면은 민주당을 욕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 저 머저리 같은 놈들 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정부를 욕하라고 시키는 거죠. 대통령을 욕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죠?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라서요. 뭐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니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지지자들은 자유당이 믿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그죠? 그건 틀린 말이라. 지금까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는, 경제 침략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통용되었어요, 그죠? 근데 침략을 딱 하고 보니까 얘들은 친일파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친일파라 하는 근거는 뭐냐? 정부를 욕을 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거죠. 왜 일본하고 싸우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왜 일본하고 싸우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일본하고 왜 싸우느냐. 무슨 소릴까?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체 뭔 소리지? 북한하고 한국이 한민족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막 싸우지, 그죠? 미사일 쏘고 막 쌩 난립니다. 한때는 6.25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외세가 침략하면은요, 힘을 합쳐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합니까? 아니죠. 형제끼리 손을 잡고 외세를 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외세 안 싸우고 제 3자한테 손을 잡아버리는 거라. 그럼 뭡니까? 말 그대로 친할 친자에다가 일본 일자잖아요. 굳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친일파의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말 그대로 일본하고 친한 거죠. 친북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친한 겁니다. 저는 일본도 싫고 북한도 싫어요. 그렇다고 다 싫으냐? 아니요.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부가 어떻게 되는 간에 관계없이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정당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당을 싫어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무정부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쿠데타 세력입니까? 저는 지극히 보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종교 집단도 아니고. 자기들 입에서는 맨날 주뒷만 열면은 보수. 그 안에서도 물론 보수가 있겠죠. 보수가 있겠죠. 보수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 이 얘기죠.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일장기 흔드는 사람들, 미국기 흔드는 사람들, 이스라엘기 흔드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기는 지 발바닥에 두르고 앉아있고 발에 밟고 있으면서 일장기 흔들고 미국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겁니까? 아니지,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태극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체성과 민족성,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태극기를 모독하고 일본기를 흔들고 중국기를 흔들고 미국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들고 이런 사람들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거 보세요. 일본 그거 뭐 대한민국 국기 흔듭니까? 미국기 흔듭니까? 아니에요. 붉은 자기들 일장기 흔든다고. 그다가 우길기 흔들고. 그게 일본 거구잖아요. 대한민국 거구는 좀 틀리지, 그죠? 같이 일장기 흔들어요. 일본을 옹호합니다. 일본이 수출 문제로 피해를 입을까봐 일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입만 열면 자기가 보수랍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그죠?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라고요. 그 사람은 지극한 보수인 겁니다, 그냥. 이번에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조국 후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말은 레닌에서 나온 말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라 그러면은 뭡니까? 뺄갱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남북 분담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북한을 칭송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친일파들이요. 자기네들 친일 행각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지식인을 그냥 빨갱이로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냥 빨갱이. 그리고 그걸로 50년 동안을 정치를 해왔던 거죠. 빨갱이 장사를 해왔던 거죠. 그래 놓고 막상 자기네들은 뒤에서 몇 천억을 북한한테 주고 미사일 쏴달라고 그랬고, 그죠? 그게 총풍이지, 그죠?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예요. 근데 죽으라고 북한만 갈고 되겠지, 그죠? 나는 북한 연락이 싫어요. 근데 자꾸 내보고 진보래. 나 북한 싫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빨갱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게 되었어요. 내가 빨갱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인가? 그럼 민주당에 사람들 다 빨갱이냐고. 여러분들 보기에 빨갱입니까? 그럼 니들은 뭔데 그러면? 보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니네들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제자를 찾아와서 제가 보수 자리 있고요. 민주당 정권이 저는 보수 집단 같기도 합니다. 그 안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겠죠. 완전 극렬한 빨갱이 부류가 있을 끼고 진보라는 지식인이 있을 거고 보수 집단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럴 때 저는 민주당도 빨리 보수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싫어도 밀어줄 만한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나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말이 순진한 사람이죠, 내가 보기에는. 왜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를 봐야 되겠지, 그죠? 사회주의란 말은 민주주의란 말처럼이나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평한 세상. 부의 치우침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부의 치우침입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빈익빈 부익부. 그죠? 근데 그거를 분배를 하는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지, 그죠?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부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짜증나는 거지, 그죠? 부자들이 보기에는 자유 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면 짜증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서울대생의 87%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0분기, 즉 쉽게 말하면은 존나게 잘 사는 집안의 자제인 경우가 90%라고 나왔지, 그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돈이 존나게 많아야 됩니다. 우리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허탈함을 많이 느꼈죠.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는지 잘 보셨죠? 정답을 찍어주는 선생, 정답에 가깝게 찍어주고 수능의 정답에 가까운 문제를 내는 사람, 모의고사 사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학원 선생이 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신을 키우고 수능 답을 가르쳐주고, 요즘 수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는 거지, 그 내신 성적으로. 그렇게 서울대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돈 없는 사람들은 존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로 존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대 갑니다. 타고난 머리가 없으면 서울대는 못 가는 거고요. 노력이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존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를 가더라도 뿌리 자체가 틀려요. 돈이 존나게 많은 애들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입학 선물로 스포츠카 한 대 받아가지고 대학생활 졸라게 즐기면서 재밌게 살지, 그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기업체에 들어가서 상무, 이사 이런 걸로 들어가서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없는 애들은 어때요? 서울대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편의점 알바해야 돼요. 방학 때 되면은 노하다로 가야 되고요. 학비 벌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 벌기 위해서 4년 내내 빚지고 대출 땡기고 학자금 땡겨서
졸업할 때 되면 빚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근본이 다른 자기 친구의 회사를 들어가면은, 자기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이사 대접 받고 실장님 대접 받는데 얘는 뭡니까?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 발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참 사람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친구끼리 어디 됩니까? 한 놈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한 놈은 주인이 되고 한 놈은 종이 됩니다. 이 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돼봤자 그런 거예요. 잘 돼봤자 뿌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 말로만 들었지만, 우리가 스카이캐슬에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한번. 치맛바람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마가 이런저런 정보를 채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그거는 있었겠죠. 그거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 가족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자식들에 대한요, 학우열 장난 아닙니다. 좋은 학군을 위해 가지고 집도 옮기고요. 자기가 많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군을 위해서 집도 옮기고 온갖 학원을 다 보내고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 2를 투자하는 가외와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말 그대로 자식한테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편하게 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수입원을 가지고 막 재산을 깎아먹기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되게 나쁜 겁니다. 나쁘긴 한데, 대한민국이 학벌 위주다 보니까, 어떤 대학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신도 있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 거지. 그죠? 너무 이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은 나라가 바뀝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검찰이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갑자기 나라가 막 잘 살게 됩니까?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세계 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개과천선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조를 해줘야지만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 정권은 아마 나라 발전을 시키기는 아마 조금 더 나아가기 힘들 거라고. 적폐청산이라도 잘 해주면은 정말 잘했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대통령이 되고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한다고 그런 장관을 하느냐고요. 대통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나라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작정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깨에 막 몇백 톤 되는 무게가 생기는 자리예요. 온갖 언론이나 정치, 검사들, 판사들이 대통령을 욕을 하고 국민들을 절반이 나눠줘서 대통령 자기를 욕을 합니다. 나는 안보 탄 거 없는데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서서없이 하는 겁니다. 그 자리 왜 말로 합니까? 그거 미국 대통령처럼 보더라도 나면은 하겠으면 한국 대통령 뭐하러 해요? 끝나고 나면은 지금도 저주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깜빵 갈 거라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지금 그냥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은 나라 망하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깜빵 갔으니까 너도 가야 된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깜빵 갔는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깜빵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네들 논리,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 그죠? 참 기가 막힌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수랍니다. 지금까지 보수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린도 없지 이제는 그죠? 저는 제 자리 안 놓칠 거예요. 내가 정치에 관심은 아직까지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정치인 될 일도 전혀 없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밀려나면요 뉴스만 보면 답답합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요. 언론들이요 지금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 언급도 없습니다. 언급도. 전부 조국과 검찰에게 덮어있습니다. 싸움 붙이고 없던 말 하고 의혹만 일으키고. 의혹이라는 것도 뭡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녀 딸의 표창장, 와 기가 막힌다 그죠? 예. 사모펀드는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알지 그죠? 그냥 개인이 만들어놓은 펀드예요. 그냥 개인이 만드는 펀드예요. 물론 자격 요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법인이라는 것은요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어요. 자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5천만원 가지고 법인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자녀의 표창장, 중학교 때 표창장 논란에 거의 100만 건 되는 논란에 막 수십만 가지, 수십 가지의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나머지 의혹들은 전부 다 가짜 뉴스였어요. 그죠? 전부 가짜 뉴스라. 해명이 시원치 않다 얘기하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논란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 놓고 해명이 시원치 않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놈이 와서 내 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저질러서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근데 내보고 해명을 하래. 니 해명 못하면 내가 죄인이래.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어요. 경찰서에서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을 취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입증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요 진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 죄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순진에 빠져가지고 지가 지 입으로 다 진술을 한다는 얘기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재판부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진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요. 내가 어떤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죄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가집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하겠지. 그죠? 입증을 할 사람은 누굽니까? 경찰이죠.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나를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도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말 한마디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죄 없이도 누가 만들어낸 의혹 가지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1년 전에 화요일날 오후 2시에 뭐 했는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내가 그 당시에 사고를 쳤으면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팩트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무력합니다. 왜 네가 한 일을 모르냐고. 근데 경찰 입에서 왜 네가 한 일을 모르냐라고 얘기 나오면 무죄입니다. 그거는 100% 무죄입니다. 그럼 암만 아셔도 돼요, 그냥요. 근데 이때 만약에 경찰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증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증거. 야, 네가 그날 어디서 뭐 했던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무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당신이 그 당시에 했던 통화 내역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기지국에서 통화를, 그 위치에서 전화를 했던 내역을 만약에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보여준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오는 건지, 피해자로 경찰서에 오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참고인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기지국 기록이 다예요.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만 내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 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소중지가 그냥 뭐 사건 그냥 없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술을 하면은요, 특히 거짓말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증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증거 하나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돼서 검찰에 넘어가면요, 그 대부분 다 벌금 이상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억울해요. 억울한 거는 맞는데 그 진술한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입증 책임을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1년 전에 내가 화요일날 오후 2시에 뭐 했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뿐이라. 근데 문제는 네가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네가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네가 기억한다며 그 당시에 뭐 했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대화가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취조가 가능한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취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답답해하지. 이런 의혹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고요. 없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종결이에요, 종결.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과자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을 욕을 했습니다. 달창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달창이라는 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달창이라는 말이 달빛 문재인 대통령을 창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지지자를 창녀로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달창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비하하는 목적이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 왜 달창이라는 말을 썼느냐? 누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뭐 기사를 보니까 달창이라는 말이 있길래 한번 썼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버립니다.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했는 게 변명이잖아요. 그 나경원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달빛 창가라 그랬죠. 달빛 창가. 달빛 창가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죠. 더 이상 논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달빛 창가가 처벌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실수했다. 달빛 창가로 문 대통령을 비할 목적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단지 인터넷에 보니까 달빛 창가로 돼 있더라. 그런 줄 알았다 그냥.
문맥상으로 보세요.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썼던 말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핏 창가라는 말을 해보면 끝나는 거죠. 논란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왜? 본인이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나창, 뭐 나배. 얼마 전에 나경원 대표가 고소를 했죠. 뭐 170명인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나배란 말을 쓴다고, 그죠? 말이 많이 필요 없죠. 나이스 나경원, 뭐 나배 뭐지? 나이스 베스트입니까? 나이스 베스트.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이스 베스트. 나배란 뜻이 나이스 베스트라는. 난 잘하고 있으니까 나배라고 썼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니, 이때 무슨 생각으로 했느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나 그런 생각이 없다. 나이스 베스트 끝.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경찰서 가서는. 친구들한테는 그 말을 왜 쓴지 이렇게 요목요목 따지고 얘기해주지만, 경찰서 가서는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나이스 베스트. 경찰관님도 나배. 나이스 베스트. 참 잘하시네요. 경찰관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데. 뭐 고유명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스 베스트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만들고 말을 만들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죠. 언론들이요, 무서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요.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조져버릴 수 있는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런 힘이 있는 게 언론이라는 거. 그리고 그 힘을 법적으로 받쳐주는 게 사법부지, 그죠? 그리고 그거를 입법적으로 받쳐주는 게 바로 정치인. 근데 언론과 사법부와 정치인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조차도 무시 못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법무부 장관에 지금 취임하는 것 같아요. 뭘로? 표창장 하나로 지금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표창장 하나 만들었다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위법이니까 조국 후보를 사퇴를 하라는 내용이 100만 건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100만 건이라는 기사가. 그러면 엊그제 터진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 사고, 그리고 피해자 바꿔치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왜 사퇴를 안 해요? 사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퇴, 뭐 표창장 하나 잘못 받았다고 지금 110만 건이 나오는데 이건 사퇴가 아니잖아요. 나경원 또 마찬가지지, 그죠?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정치 지금 조사도 안 받아요, 지금요. 저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럽니까? 공정, 법치, 자유, 민주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대선 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장발장이 빵 훔쳐 먹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판결로 채워버리는 거지, 그냥. 그 쪽팔리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똑같은 사건도 아니고 훨씬 더 위중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쪽 사건은 겨우 뭐 100건, 200건 정도 기사가 나오고, 저쪽 사건은 표창장 하나 받았는 것 가지고, 그죠? 100만 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게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죠,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고, 돈은 오해 보면은, 장제원 후보들이 훨씬 더 많을 낀데, 사학재단이니까요. 돈이 훨씬 많을 낀데, 쪽팔리게 아들 사고를 크게 쳤는데, 겨우 뭐 100건 터지고, 저는 씨발 뭐 딸내미가 하나 그냥 뭐 표창장 하나 받았는 것 때문에, 무려 100만 건이라는 만들었고.
사법부를 개혁하고 언론을 정화시키고, 정화하는 게 될 거 있습니까? 잡아 족쳐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 자기네들 그래왔던 것처럼.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제가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지하고 싶다가도 지지를 하기 싫은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답답해요 이 사람들은요. 누가 꼭 비리를 저질러야지만 사법부를 장악하고 합니까? 아니 행정부에서 사법부소장을 뽑아주잖아요. 네?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다음 법무부 장관 다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차관들도 뽑아줍니다. 뽑아는 주지만 서로 공평하게 견제를 하란 얘기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견제를 하면 돼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뭡니까? 상권 분립이니까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제 민주당 정권이 언제까지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바탕에 깔려있는 보수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보수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드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할 만한 보수인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친일 극우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또다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마녀 사냥을 시작하겠죠. 받은 적도 없는 논두렁시계 언론에서 만들어내고 검찰에서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예전과 똑같은 일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은 쪽팔려서 그냥 스스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범죄가 나와도 자기 범죄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남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익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정도 뻔찌면은요, 그게 한두 명, 자기 정당에서 한두 명이면은 쪽팔려서라도 좀 가만히 있을 텐데, 뭐 대부분의 뭐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과거에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했어요. 다 비슷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뭡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서로 위로해주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괜찮아, 이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라 파란부터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죠. 나라가 잘못되면 어때? 나는 돈이 많은데, 뭐. 정치인, 하다 안 되면은 뭐야? 그냥 뭐, 건물을 세나 받고 사면 되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음 편한 사람들이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또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죠? 이번에 조국은 임명이 돼야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나와보세요. 자유한국당이 환영을 할지 안 할지. 안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수신 장군이 초임 때 그죠? 국민이 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서민이 준 음료수를 받아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수신 장군도. 그걸로 뭐라 그럽니까?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안 받을 뻔 하잖아요. 김영란법을 해가. 아마 또 검찰을 고소하겠지, 그죠? 그렇게 해도 남을 놈들이에요.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지금요. 세종대왕이 나와도 내 생각에는 인마들을 거절할 것 같아요. 안 된다 할 것 같아요.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몸이 약하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금이 되냐고. 그런 놈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놈들이 지금 정치인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임명이 돼야 되고, 윤 총장은 욕하지 마시라고 했지, 그죠? 둘이 손을 합쳐서, 일단 검찰부터 개혁을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허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도 개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하고 통제는 틀린 얘기지, 그죠? 요즘은 개혁과 통제를 같은 말로 씁니다. 개혁을 하자는데 자꾸 통제를 한다는 말로 지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통제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죠? 개혁은 뭡니까? 해도 되는데 책임을 져란 얘기죠. 해도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통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아마 3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갈 때 분명히 지금 숨어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대통령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금 조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조국에 지금 조국에 대한 이런 논란들, 100만 건이 넘는 논란들, 이 논란이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인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일반인한테 쏟아지는 기사죠. 근데 대통령은 다른 거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서 제 생각과 틀리게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검찰 내에서 분명히 기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총장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만뒀습니다. 왜?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이번에 안 그만뒀어요.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굳이 그만둘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저는 언론이 그런 말을 할 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검찰을 망쳐놓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그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 발생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럼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굳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써서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는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사활이 달린 일입니다. 왜? 앞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 보냈습니까?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찰을 했고 감옥에 보냈고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티끌만큼 관계가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정치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마 정부 측에서는 검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잘못하면 누가 대체 책임을 집니까?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셀프 재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되었다면은 공직자 선거 무슨 공직자 뭐 비리 수사처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뭐라 필요합니까? 이런 게 뭐하러 두 가지 사법부를 만드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너무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정치기관이죠. 정치기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부가 또 하나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철통같이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법부 내에 있는 지금까지 나라를 뒤흔든 기득권이겠지, 그죠? 해먹던 사람들. 이제 자기도 깜빡하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미친 듯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했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줄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먹었잖아 지금까지요. 정말 마지막 발악일 정도로 발악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누가 되든 간에 쉽지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조국이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체 누구를 시켜서 이제 불과 3년 뒤에 퇴임하고 나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그죠? 일본의 아베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하는 언론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반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가짜뉴스로 죽고 자살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과서를 바꾸십시오. 사람은 피해를 하더라도 돈을 벌면 된다고. 차라리 교과서를 그렇게 바꾸시라. 도덕을 없애버리고요. 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강의만 시켜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자만 되면 끝난다. 다 된다.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현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1000억을 훔치면은 영웅이 되고 감옥도 안 가고 100만을 훔치면은 절도범이 되고 깜빵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란 말이죠. 그래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왜 우리 일반 없는 사람들은 니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되냐 그죠? 니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 니들은 지금까지 부모 덕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온갖 사고를 쳐도 다 무죄가 되고 죄 없이 살다가 아버지 물건 물려받아서 기업 사장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거짓말 하냐고. 자, 일요일 아침에 좀 긴 이야기였습니다만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국 후보가 대체 뭐라고.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대체 뭐 일개 후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못 살게 벌고 괴롭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치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 저지만 이 답답한 심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조를 해볼까 싶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뭐 제 의견이 사실은 여러분들 의견일 수도 있고 제 의견과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진실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던 사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있는 사실을 부각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야 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니가 입증을 해봐. 왜 없었는지 입증해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다 그죠?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이제 제갈공명이 우리나라에서 장가하려고 하겠습니까? 강태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못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저 해병 해병 병사로 지금쯤 근무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 장교 못 돼요. 장교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뇌물 주고 상사들한테 꼬리 흔들고 이래야지 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 경제 모든 것들이 정말 선진국처럼 선진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